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연구원 카리얼 자율주행기술연구소 편 진행을 맡은 MC 유다인입니다. 2023년 신년에 우리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개발한 자율셔틀 카모에서 볼 수 있듯이 요즘은 이런 자율주행 기술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기술연구소 지능형 교통제어 부문에 근무하고 계신 책임분을 한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연구원 지능형 교통제어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유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율주행기술연구소 지능형 교통제어 부문 이름이 꽤나 긴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부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자율주행차라고 하면은 다들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저희를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이러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자율주행 자동차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자율주행차를 지원해주는 기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내비게이션 같은 맵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내가 보이진 않지만 어떠한 물체가 앞에 있다라는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신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동차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소속 부서에서는 그러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부서만의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하고 있고, 다른 부서들은 그 특정 기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맵을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통신을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안전을 연구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더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뿐만이 아니라 지도, 통신, 안전과 같은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는 멋진 부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이 막연하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나아가는 기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여러분이 많이 타고 계시는 테슬라 같은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스스로가 주변의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해서 앞에 위험이 있으면 멈추기도 하고, 또 그거를 피해가지고 저희를 되게 안전하게 저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기술을 지금까지 저희가 개발해왔던 전통적인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걸 더 뛰어넘어서 통신이라든지 도로 주변에 있는 다양한 디지털화된 정보들을 자동차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동차가 움직이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불,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뀌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눈으로 보면은 지금 파란불인데 빨간불로 바뀌었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협력 자율주행이 되면은 빨간불이 파란불로 몇 초 후에 바뀔 것이라는 정보들을 통신으로 자동차에게 제공을 하게 되고, 그럼 자동차는 보다 더 안전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자율주행차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거를 우리가 협력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기술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주변 도로 상황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협력 자율주행 기술을 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요즘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 운영을 한다, 또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에 도입이 된다, 이런 뉴스를 제가 많이 봤는데요.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에 따라서 미래에 우리 사회는 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까요? 네, 지금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들이 실제 도로상에서 많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일반적인 자동차하고 혼재돼서 달리기 때문에 그 효과를 피부로 직접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런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생각해 보시면은 항상 도로는 정체되어 있고, 저희가 5km 가는데 5분이면 갈 거리를 20분, 30분이 걸려서 가고, 정시에 도착해야 되는 어떤 버스 스케줄 또는 그 지하철의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달려가고 그걸 놓치면은 또 5분, 10분을 기다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다 더 많이 보급이 된다고 하면은 정시성 또는 정속성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보장이 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버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으로 자율주행 차가 오게 되고 또 나를 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줄 거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도로의 정체 같은 상황들이 훨씬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서울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런 도심이나 또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하루빨리 이런 날이 도래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잘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인프라는 어떤 정도가 구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네,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릴 때 협력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기술은 인프라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는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프라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인프라,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논리적인 인프라라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리적 인프라는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 이러한 것들을 물리적인 인프라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인프라는 버스 정보 시스템, 버스가 몇 분 후에 지금 어디에 있고 나에게 올 거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디지털 인프라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러한 버스 정보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려면은 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전체적인 버스의 상황을 보고 또 도로의 상황을 보고, 지금 몇 분 후에 또 몇 초 후에 이 버스가 이곳으로 가겠구나라고 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논리적인 인프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논리적 인프라 3가지 부분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다양한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기술이 나중에 더 발달이 된다면 인프라에도 새로운 발달이 생겨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인프라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제 여러 사회에 보급이 됐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자동차들은 일반적인 자동차였고 그러한 자동차였기 때문에 그러한 자동차에게 적합한 인프라가 보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으로 많이 보급이 된다고 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합한 인프라가 보급이 돼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의미하는 물리적인 인프라,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5G, 6G 같은 그런 통신 같은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율주행차를 전용의 로지컬 인프라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가 생겨날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뉴스들을 보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V2X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V2X가 하필이면 이게 외국어라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좀 이야기가 힘든데, 사실 V는 vehicle의 앞자입니다. 그래서 V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거고요. X는 everything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동차하고 모든 것 간의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동차하고 자동차가 통신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V2V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동차하고 도로 인프라하고 통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V2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핸드폰 같은 거하고 통신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V2P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V2X의 X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매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거겠군요. 네, 그럼 V2X 통신 기술을 이용한 도로 안전도 향상을 위한 기술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안전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도로를 살릴 수도 있고 자동차를 살릴 수도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린이가 달려 나올 수 있겠죠. 그러한 거는 사람을 살리는 안전 기술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도로가 공사 구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러한 공사가 난 도로 정보를 뒤에 있는 자동차에게 전달하는 거는 도로 안전에 관련된 기술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갑자기 정지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거는 이 사고 상황에 대한 어떤 안전 기술, 그리고 스쿨존 같이 이제 특정 지역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이러한 거를 자동차 스스로 알아서 줄여주는 이 자동차 안전에 관련된 기술들, 이렇게 다양한 안전과 관련된 기술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운전자가 볼 수 없는, 또 느낄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도로 상황을 바로바로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2X 기술이 보행자나 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 통신 기술이 자동차하고 보행자 같은 사람들하고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시면은 주로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저희가 또 내비게이션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내가 있는 위치를 상대방에게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주변에 있는 자동차에게 전달을 하고, 또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행 정보를 보행자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이 전반적으로 자동차하고 보행자 간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행자나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자동차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서 안전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로 안전도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들이 얼마나 발전이 돼 왔고 향후 미래에 어떻게 발전이 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이 타고 계시는 자동차를 통해서 많이 체험을 하고 계시는 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후진을 할 때 뒤에 물체가 있다는 거를 특정 소리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고급 차량에서는 자동으로 서기도 하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할 때 사이드밀러에 달려있는 어떤 LED 같은 거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한 거를 소리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을 때 그런 거를 판단을 해서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를 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자율주행차 기술들은 자동차 자체의 안전도를 향상하는 기술을 목표로 발전을 해왔고, 사실 그러한 연구들 때문에 도로 전반에 대한 자동차 중심의 안전도가 향상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가 보행자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연구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쿨존이라든지 횡단보도 같은 곳에서 자동차하고 보행자하고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한 사고들은 상당히 치명적인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동차하고 보행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의 통신을 통해서 자동차는 보이진 않지만 앞에 있는 보행자가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고, 또 보행자는 내가 보이진 않지만 저쪽에서 자동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빨리 나에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스쿨존이라든지 횡단보도 같은 곳에서 자동차하고 보행자 간의 안전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자동차 중심의, 운전자 중심의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도로 위에 보행자 중심의 기술들이 많이 개발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관련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연구소 지능형 교통제어 부문의 향후 연구개발 계획이 정말 궁금합니다. 저한테 살짝 얘기해주세요. 사실 이게 저희 기업 비밀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살짝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중심의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속해 있는 지능형 교통제어 부문에서는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통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동차하고 보행자, 그리고 자동차하고 주변에 있는 인프라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다 통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도는 보안이라는 기술을 위해서 좀 더 무결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러한 통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통신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정보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또는
이 전반적인 시스템의 기능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의 그 미래 연구 테마가 될 것 같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연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매체들끼리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에 대한 보안, 안전 문제가 잘 갖춰져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기술연구소 지능형 교통제어 부문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번에 출연하면서 소감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많이 떨려가지고 제가 우황청심원을 한 개 먹고 왔었는데 그 우황청심원이 많은 도움을 해준 것 같고, 또 특히 MC님께서 많이 잘 저희를 이렇게 리드해 주셔가지고 보다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정말 많은 정보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3년에도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다양한 소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